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K 전차가 레오파드 전차를 이겼습니다. 2년 안에 탱크를 갖고 싶은지 10년 또는 그 이후에 갖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진다. 루마니아군에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좋은 일이다. 지난 4월 체코의 군사잡지 아미웹이 루마니아군 한국형 K 블랙팬서 전차 시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체코 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매체는 당시 5월 4일에 이 시험이 시작된다며 한국과 루마니아 군 고위 관계자, 정부 대표, 기업 대표단이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은 2023년 루마니아와 한국 간 국방협력회의에서 폭로된 후 루마니아 군비국장인 테오도르 인지차슈 장군이 루마니아군을 통해 능력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약 300대의 새로운 전차를 구입하려는 야심찬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는 오는 2027년부터 신형 전차 5070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오면서 지난 2022년부터는 K 전차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구스타브 슬라메치카 주한 체코 대사가 육군 8기동사단 K 전차를 타보면서 노골적으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체코에서는 루마니아보다도 자신들이 더 먼저 K 전차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는데 왜 우리가 루마니아에게 밀렸는가라고 따져묻고 있습니다. 체코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와 함께 비세그라드 4개국으로 안보 및 방위산업 협력 프로그램으로 V4 전투군을 창설하고 공동의 군비 군수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폴란드가 이미 K 전차를 도입해 실전 배치했고 슬로바키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세그라드에 속해 있지 않지만 주변국 루마니아까지 K 전차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왜 우리는 빨리 도입하지 않느냐면서 루마니아의 K 전차 도입에 분통을 터뜨리며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코 국방부 장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대 재편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읽으면서 바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F-35제트기는 약 10년 안에 출시될 것이고 약 8년 만에 탱크를 만들었고 대공 키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규군을 운영하고 훈련할 인력이 있습니까? 방어를 위해 돈을 빌리나요? 우리는 수천 년 전과 같은 막대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흙에서 탱크가 구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탱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흑토의 특성으로 인해 마르더와 같은 가벼운 차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전 군부대 수장으로 부드러운 지형에서도 레오파드의 엄청난 문제를 기억했습니다. 서양의 전차는 사실상 표준 벨트이며 그들이 진흙과 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럽 전체에서 독일 레오파드의 계획된 지배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독일 생산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루마니아군에게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좋은 일이다. 이미 험악한 지형의 티거 중전차가 탄탄한 기반이 없는 위치에 간신히 진입했습니다. 진흙 속의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티거는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기계였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레오파드는 여전히 장난이고 무게와 관련된 이동성으로 인해 동양에서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K는 현대 전차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 자동 충전, 마운트 보호, 고품질 대포, 기동성 및 허용 가능한 무게를 결합합니다. K는 특수한 고품질 강철을 사용했습니다. 역시 상당히 비쌉니다. 아쉽게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구성이 많이 좋아집니다. K는 또한 매우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내부 공간이 적습니다. 이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K는 약 55톤입니다. 레퍼드 EH7의 무게는 62톤입니다.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이지는 않습니다. 8톤의 차이는 레오파드와 K 사이에서 작지 않으며 무게로 인해 더욱 심각한 것은 13톤 차이의 에미레이입니다. 다리의 한계는 그러한 괴물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K 높이 240cm, 레오파드 300cm, 패널 천장 높이는 260cm입니다. 이는 비교를 위한 것입니다. 체코의 네티즌들은 K 전차와 레오파드를 비교하면서 진흙이나 험악한 지형에서 기동하는 능력과 체코의 오래된 교량이 버틸 수 있는 무게에 대해서 견주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험지에서도 굉장한 힘을 발휘하면서 교량을 쉽게 넘을 만큼 가벼운 K와 레오파드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레오파드 전차를 세본 체코인들은 진흙이나 험악한 지형에서 제대로 구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체코인들이 이렇게 자국의 상황에 맞는 무기를 골라야 한다면서 무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토론했습니다. 체코인들이 무기에 대해서 잘 아는 이유는 과거 체코가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1948년 공산화와 소비에트 블록으로 편입된 이후 체코의 방위 산업은 국가의 주력 산업이었고 1980년대 말까지도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중에서 소련에 이은 두 번째 무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면서 그동안의 양 지역 간 방위산업 분업 체제가 붕괴되었고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에 따라 무기 수출 시장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냉전 시기가 끝나면서 무기 산업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방위 예산을 증액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체코는 과거 방위 산업이 잘 나갈 때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차 T-71을 라이선스 생산을 했는데 그러기에 어떤 무기보다 전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습니다. 체코는 몇 해 전부터 K-전차가 가장 매력적인 전차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도 독일 레오파드 EH와 미국의 에이브럼스를 놓고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지정학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체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데다 독일은 체코의 구형 레오파드 전차 14대들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3대가 체코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11대는 올해 말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체코는 미국과 최근 국방협력 협정에 서명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미국산 전차를 강요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K-전차가 시험에서 탁월했음에도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것과 비슷하게 체코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K-전차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체코 내에서는 체코도 반드시 K-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인들이 K-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코는 중부 유럽에서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하며 매년 1억 명이 넘는 관광객 수를 자랑하는 관광대국입니다. 체코 프라하는 모두가 꿈꾸는 관광지이기도 한데 이렇게 체코를 많은 이들이 찾는 이유는 오래된 문화유산을 아름답게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유산을 보존하느라 체코의 많은 다리들이 굉장히 오래되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체코 프라하에 흐르는 블타바강을 가로지르는 카를교는 구시가지와 프라하성을 연결해주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역사가 무려 622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체코에는 100년이 넘는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코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외에도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다리는 전차가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1970년에 프라하의 누셀스키 다리를 건설할 때 다리의 하중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T-55 전차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리를 건설할 때 전차의 중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체코의 오래된 다리들이 견딜 수 있는 중량이 60톤 정도인데 레오파드 2전차와 에이브람스가 모두 60톤이 넘기 때문에 체코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K-전차가 55톤으로 어떻게 보면 이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체코에겐 K-전차가 중량 제한 무게를 넘지 않으면서도 장갑과 무장이 훌륭한 전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코가 한국산 무기를 더욱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코군의 정신적 기원인 체코슬라비키아 군단은 시베리아 내전 당시 한국 독립군과 연합하여 반-콜차크 봉기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후 일제에 저항하는 한국 독립군을 보며 오스트리아 제국 식민 통치 아래서 겪어온 서름을 떠올리며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무기를 한국 독립군에 판매했습니다. 이 무기가 만주의 산재에 있던 우리 독립군에 전해져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체코는 2차 세계대전 혈맹이라던 영국과 프랑스에게 버림받아 이웃나라 독일에 점령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체코의 전신인 체코슬라비카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는데 이후 자유와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자유민주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평화롭게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었습니다. 체코는 이후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며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체코에게 도움을 받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유럽의 전초기지로 체코의 현대차 공장을 슬로바키아의 기아차 공장을 세워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자유민주체제로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현대차의 기술이 들어간 K-전차를 체코에서 도입하게 된다면 더욱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구매합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곡사포 54문이 포함됩니다. 계약은 이오아니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습니다.
이오아니스 대통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대표단에는 3명의 장관과 비상상황부 국장도 포함되었지만 다른 항공기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주요 관심사는 루마니아 육군의 무기 조달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향후 10년간의 협력 라인을 설명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클라우스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한국 군수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료 발렌틴 스탠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특히 갈망했던 자주포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도입하면 훨씬 더 쉽게 러시아에 맞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루마니아 군 수뇌부는 자주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루마니아 장군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자주포 54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곡사포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1분에 8개의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8개의 포탄이 2개의 경기장과 유사한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곡사포는 성능이 뛰어나며 전 세계 군대가 원하는 제품입니다. 40km 거리에서의 쓸 수 있기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엔진은 매우 강력하여 시속 7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뷰를 갖추고 있으며 5명의 군인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거대한 군용 차량 외에도 한국에서 미사일 18연기를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테스트할 때는 노르웨이, 인도, 호주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았고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군용 곡사포 입찰에 남아있는 한국 회사는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회사는 철수했으며 최종 결정은 군에서 내려집니다. 이 계약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객 리콜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배송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5개 NATO 국가에 자주포를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루마니아보다 12배 많은 600대 이상의 군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3일 방한한 가운데 지금 K9 자주포 수출 계약 마무리를 위해 규모와 액수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루마니아 언론 매체들은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코리안 썬더 K9 자주포가 루마니아로 온다는 소식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은 16년 만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이 K9 자주포라고 할 만큼 지금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에 대해 거는 기대가 엄청납니다. 현지에서는 왜 가장 먼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루마니아 매체 DG24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주포가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토록 원한 무기가 K9 자주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에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54문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루마니아의 국방력과 함께 자존심을 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 국가로 흑해 건너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는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매우 적극적인데 미국은 특수부대와 공군 전력을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 전투기들도 수시로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돼 흑해 상공을 초계 비행하며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토 최일선이라는 지리적 조건 덕에 루마니아는 상당한 군사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루마니아에 수년 전부터 국방 예산 증액, 군사 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소련제의 노후화된 무기 체계를 바꾸고 국방 예산을 늘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는 약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위협이 강화될수록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옆나라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가성비 높은 엄청난 무기들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을 보고서 국방 예산을 급히 늘리며 먼저 10억 달러를 투입해 K9 자주포 54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2022년 국방 예산이 약 9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1조 5천억 원까지 증액시켰고 앞으로 GDP 2% 이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폴란드에 K9자 주포가 빠르게 인도되는 것을 뉴스로만 봐왔는데 루마니아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K9자 주포 54문을 계약한다는 소식에 설레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뉴스 보도에 루마니아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다. 힘내자. 루마니아. 매우 좋아요. 루마니아 군대는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나토군, 루마니아를 존중하라. 대단한 기적. 드디어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몇 개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신속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자주포는 훌륭한 구매가 될 것입니다. 포병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내가 군대에서 300발 이상의 사격을 했을 때 사용한 것과 정확히 동일하지만 더 큰 구경, 더 긴 스트로크, 향상된 정확도 및 더 스마트한 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47년의 거리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K9 자주포는 너무 좋은데 사면 풀옵션으로 사야겠네요. 일을 하려면 잘하자. 54개의 자주포, 나라를 방어하려면 최대 1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녹록지 않은 자국 경제 상황을 구실로 국방비를 증강시키라는 압박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해역에 부설한 기뢰가 떠밀려와 루마니아 군함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전차도 도입하려 하는데 K2 전차는 10조 원가량의 500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처럼 다양한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들은 500대의 전차보다 당장 K9 자주포 54문을 도입했을 때 루마니아 군에 어떤 강점이 생기는지를 자세히 보도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전략 분야에서 루마니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크게 늘리도록 장려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은 자주포와 보병 전투 기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K9 썬더 자주포는 빠르고 최대 사거리가 54km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분당 최대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우수한 장갑 시스템을 한국군에 54대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요구한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비용은 총 1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나토 5개국을 포함해 9개국이 로켓 추진 곡사포를 구매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터키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첫 번째 시스템은 2년 반 후에 루마니아에 도착할 것입니다. 최대 발사 속도는 15초 이내의 3발입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에도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또한 전체 군사작전,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군사작전, 전체 전선을 지휘하는 살 소식된 내 컴퓨터화된 전자 지휘에 잘 조직된 네트워크에서는 컴퓨터화된 전자 지휘의 측면에도 해당됩니다. 아직 진행되지 않은 또 다른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보병 전투기, 특히 제9형 84지대로를 대체할 레드백 탱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해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사이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K9 자주포를 달라고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판장 국방장관이 방한해 K9 자주포를 살펴보고 간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 근방에 위치한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제7포병여단을 찾아가 실전 배치된 K9A1 자주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저 구경 수준으로 보고 간 줄 알았는데 호앙 수안찌엔 베트남 국방차관이 23일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또한 25일 응우엔 홍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지난 24일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제204포병여단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영접하여 작년 방한 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포병여단에 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204포병여단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부대인데 이것은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중국산 자주포를 압도하는 K9 자주포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험악한 국경 지역을 견뎌내고 중국을 압살할 수 있는 무기는 K9 자주포밖에 없다며 100대 수입 이후 이제 200대 도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것을 보고 K9 자주포 도입을 서두른 것입니다. 이제 베트남까지 K9 자주포 도입을 하게 된다면 중국을 둘러싼 두 개의 나라가 한국산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에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의 나라들도 K9 자주포를 도입해 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이 무력으로 확장 정책을 쓰면서
전 세계의 평화가 무너져가는데 한국산 무기가 평화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7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캐나다 사절단이 대거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캐나다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받으면서 앞으로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구입할 것인데 한국에게서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한 K방산 2차 수출 이행 계약 논의차 방한한 폴란드 차관단이 잠수함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맞서 새로운 잠수함 확보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잠수함의 첫 유럽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이 페루와 함정 4척을 6척억 원대 규모로 계약했는데 이것은 중남미 방산 수출 역대 최대액으로 앞으로 중남미 함정 수출의 물꼬가 트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페루에게서 10척 추가 수주 우선권도 확보했습니다. 최근 해양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각국은 함정이나 잠수함을 시급히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면서 연이어 각국의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한국과 계약을 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방한 중인 폴란드 차관단은 천무를 2조 원에 추가 계약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폴란드 측에서 무리한 차관을 요구한다는 보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무기 수요가 커지면서 차관이 전혀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겠다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한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 중인데 K구자 주포와 K전차 등 5조 원의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1월 신공 54기를 9천만 달러 약 1,180억에 계약했는데 단 한 푼의 차관 없이 루마니아 국방비에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K전차도 총 500대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폴란드와 달리 차관이 아닌 현금으로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자국의 전차 등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국방비를 GDP 2%에서 2.5%로 늘리면서 빠르게 전력을 확충하려 하는데 대부분의 무기를 지금 한국에게서 전량 현금으로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폴란드가 더 많은 차관을 요구하고 있지만 루마니아를 비롯해 캐나다, 필리핀 등 무기 구입이 시급한 나라들은 한국에게 현금으로 무기 구입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캐나다 사절단은 총 16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22일 HD현대와 하나오션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이끌고 온 메리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국가 중 캐나다와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라며 방산뿐만 아니라 AI 산업 등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8일 새로운 국방정책 발표를 통해 향후 방산 분야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한국 정부와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규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퇴역을 앞둔 재래식 잠수함 4척만 갖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하루빨리 잠수함 전력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왕립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 교체를 위해 3,000톤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에 현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7년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2배로 증액시키고 20년 후 60조 원 정도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군은 증대된 예산으로 전투기 88종을 3기종으로 교체하고 15척의 신규 함정을 증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전력 증강이 신형 잠수함 12척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앞으로 증대된 국방 예산으로 잠수함 구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HD현대나 하나오션이 이를 수주한다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캐나다 사절단이 잠수함 구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에서는 대규모 해군 훈련 장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23일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편대의 완성된 모습이 해군 홍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창설 75주년 기념일 23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을 주제로 7분 40분 분량으로 제작된 홍보 영상 심해로 숨어들어 가다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산둥함을 중심으로 수상함, 잠수함, 함재기항 공편대 등으로 구성된 항모 편대의 완성된 형태가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산둥함 편대의 수중 전력에는 잠수함 3척과 최소 1척의 전략 핵잠수함이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 산둥함의 완성된 형태 외에도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발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환구15는 사진과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수직으로 발사되는 모습이 나온다며 미사일 형태를 보면 G랑 JL급 SLBM임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SLBM을 발사하는 중국의 잠수함 영상에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을 놓고 경쟁하는 한국과 일본은 희비가 엇갈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지만 일본에는 이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 헬기 2대가 야간 훈련 도중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헬기 2대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도리시마 섬의 동쪽 약 280km 해상에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훈련 중에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중국을 상대로 한 대잠수함전 훈련이었습니다. 중국군 활동이 활발한 남중국해까지 호위함을 전개하자 해상자위대 잠수함을 타국 잠수함으로 간주해 탐지하는 등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초계 헬기는 호위함에 탑재, 비행하며 주변 함선이나 잠수함을 탐지 공격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2021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 전투력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뜻밖의 사고로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함 2900T 홍콩 선적의 대형 상선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의 신고가 핸드폰으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 잠수함의 안테나, 기둥과 통신 장비가 손상되었다면서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후에야 휴대전화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잠수함 성능은 최신형이지만 운용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일본 방위성은 당시 잠수함이 잠만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가 잠수함을 도입할 때 분명 그 나라에서도 운용되는 자국 잠수함의 상황도 주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지난 2020년 30주년을 맞았는데 30년 동안 잠수함을 운용하면서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을 운용하는 주요 국가 중 유일한 기록으로 한국은 30년 280만 마일 안전항해 무사고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의 잠수함이 더욱더 큰 신뢰감을 주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3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모의 훈련을 위한 전술훈련장 구축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술훈련장은 잠수함 항해 전술훈련이 지상에서도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인데 훈련장은 잠수함 내부와 한반도 주변 해양 수중음파 환경을 재현해 승조원이 해상에 나가지 않고도 수중 항해와 무장 운용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훈련실에는 함정 전투체계를 운용하는 다기능 콘솔, 항해, 콘솔 등이 실제 도산만 창호함의 전투지휘실과 똑같이 만들어져 승조원들의 항해 전술 훈련 몰입도를 높였다고도 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이번에 구축된 전술훈련장에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이 적용돼 보다 입체적 훈련 환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사절단은 방산 외에도 AI 산업 등 경제 협력을 하자고 찾아왔고 루마니아 대통령도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 협력, 항만 개발 협력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사우디 국방부 고위 당국자 30여 명이 한국을 찾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방과 경제 사절단이 한국을 연이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사고자 하는 사야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게 무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첨단 산업과 각종 경제개발 사업까지 함께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대공 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 잔해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 기관총의 대공 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 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 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속도 마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군은 러시아산 옙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이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누즈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즈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